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반갑게 아시아투데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 주변에 다른 비 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모든 분들께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선 북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안면에 마비 증상이 와서 언어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는 아주 따끈따끈한 첩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다름 아닌 김정은이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함께 무절제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누가 너 몸무게 그렇게 늘어나라고 강제로 밥을 먹여서 살이 찐 것도 아니고 본인의 폭식과 혹은 또 흡연, 과도한 성생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김정은이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그 하랩이 김일성이가 지니고 있던 나쁜 유전병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김정은이의 사후를 대비한 지금 권력 승계 작업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서기실과 또 조직 지도부 내에서 대남, 대일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김여정이가 지금 그 실권의 자리에서 서서히 밀려나면서 김영철이가 다시 김정은의 가정교사로서 대남 사업과 대일 사업을 다시 맡게 되는 그와 같은 권력 이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서는 김영철이라 하더라도 김정은에게는 김여정만큼이나 가깝게 가서 함부로 충고를 한다거나 건의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김여정이가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다음과 같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김정은이가 그렇게나 총애했던 김정은이의 여자 현송월과 그리고 법적으로 부인으로 된 리설주 그리고 그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피바람 속에서 제거될 수 있겠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권에서는 특히 공산주의 독재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정권의 우두머리는 한 명으로 족합니다. 절대로 복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평양에서의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현송월과 그의 아들 김일봉 그리고 리설주가 낳은 아들 김명주 그리고 요즘에 미사일 발사 실험장에 동반하고 있는 김은주 이와 같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모두 제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아마도 2년 전에 극비리의 중국 심양에서 심장 스텐스 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스텐스가 잘못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정은이가 아직 죽지는 않지만 생물학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양식 문제와 그 다음에 경제난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체 인민이 굶어 죽거나 도탄에 빠져서 전부 파산하는 국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 납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면서 일본 해안가에 산책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하다가 북한 괴뢰가 보내온 공작 모선에 탑승하고 있던 그 공작원들이
지나가던 일본 사람들을 강제로 납치를 해서 끌고 갔던 사람들이 물경 대략 한 10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절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한 그 일본인 납북자들을 소위 그 거래 품목으로 삼아서 일본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저 평양의 인간 말종 테러 집단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일 사업 또 남조선에 대한 대남 사업 이것들을 지금 김여정이가 그동안 총괄을 했는데 약간의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여정이가 남조선 역적 패당이란 말 대신에 대한민국이란 말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동무들이 보내온 이야기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호를 쓴 것은요, 현재 북쪽 주민들이, 인민들이 대한민국의 문화, 즉 여러가지 문화 컨텐츠에 의해서 쇠뇌되어 가고 있고 거의 많은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영향력 범주 내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공산 독재 체제에서 봉쇄를 하고 차단하고 외부 사조 문물 유입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쪽의 영화, 연속극, 드라마, 노래, 춤 이런 것들이 넘어가면서 북쪽에서는 서서히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장년층까지도 대한민국의 발달된 경제력과 문화에 의해서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북조선 인민들의 사상을, 북조선 인민들의 의식 구조를 대한민국으로부터 탈피시키고자 하는 발버둥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북조선 인민들의 그 문화에 대한 갈망, 또 배고픈 굶주림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인민들의 몸부림 속에서 서서히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향권 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문화 유입을 차단시켜야 되겠고, 대한민국의 어떠한 것도 북조선 영역 내로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저 김일성 우상숭배 사교체제의 독재 권력자들은 주민들을, 북조선 인민들을 더욱더 쥐어짜고 압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술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서 김여정이가 이번에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쓴 것은요, 다분히 무엇이다? 의도를 가지고 북조선 인민들과 남조선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을 분리시켜서 대한민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와 같은 헛된 꿈을 꾸면서 뱉어낸 요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 김여정이가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여정과 김일성 종합대학을 같이 다녔던 한 40여 명의 핵심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각 부처의 부장, 우리말 장관이죠. 그러한 직급이 아니라 그 밑이나 그 아래 직급에 들어가서 소위 비밀 그 암행어사처럼 그렇게 김여정이에게 조력해오는 그런 소위 북조선 내부에서 엘리트 그룹들이 있어요. 그들에 의한 모종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북조선의 엘리트 그룹에서는 김여정이 너까지 또 한다 그러면 우리 더 이상 김씨 집안의 폭정을 못 견디겠다. 더 이상 우리가 인내할 수가 없겠다 해서 김여정이를 밀어내고 중국처럼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조선 내에 실력 있는 엘리트들, 생각이 바른 엘리트들은 당분간
은일자중하시고 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에서 지금 식량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작년에 수확한 쌀 농사 결과 그 쌀이 이미 바닥이 났죠. 물론 군량미로 비축해 놓은 것을 빼고 나서 배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러면 군량미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쥐어짜고 혹세무민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는 결단코 군량미를 국민들을 위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풀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부족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인민들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에서조차도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미 국내의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기후가 지금 불안정하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한강물이 최근에 보지 못했던 만큼 상당히 불어 있음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북한 지역에도요 평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강남 저기령 묘향 언진 멸악 산맥으로 이어지는 이 백두대간의 서쪽 방향으로 뻗어 있는 이 산맥들 사이사이로 해서 청천강, 대동강, 그 다음에 재령강,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강유역에 상당히 넓은 평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호남 평야나 김해 평야 못지않게 넓은 평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산악 지형이 70% 차지하는 대한민국 지형에서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그 평원처럼 그런 곳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산맥과 산맥 사이에, 강과 강 사이에 펼쳐진 평야 지역은 그쪽 주민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할 만큼 생산할 수 있는 토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나간 70여 년 동안에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는 이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이 왕조 세습 체제가 이어지면서 농업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라는 게 전혀 되지 않고 있었죠. 특히나 작년에 발생한 수재로 인해서 북한 지역에서의 농업 수확량은 정말 극심할 정도로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 곡물마저도 다 동이 나버렸고, 중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들어오는 곡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살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텐데, 자, 이런 와중에서도 김정은이가 연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뭐죠? 예, ICBM이라든지 군사 정찰 위성이라든지 혹은 다른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김정은의 가장 큰 관심사이죠. 얼마 전에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이름 하에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것이 실패라고 서해안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SSU 심해저 해난 구조반에서 협력을 한 결과 그 동체를 우리가 찾아내고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절대로 뭐뭇이 있었다라는 발표가 없었죠. 그냥 동체를 발견한 거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북쪽에서는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자신들이 쏘아 올린 정찰 위성의 그 물건, 그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수준이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제놈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그 우주항공 쪽에 발사 책임을 담당했던 리병철이라는 자식이 지금 이제 죽지는 않았는데 담당하고 있었던 그 실무자들에게 왜 거짓으로 나에게 보고를 했냐면서 김정은이가 대노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혈압이 올리면 어떻게 되죠? 몸에 변동상이 생깁니다. 해서 지금 얼굴에 마비 증상이 왔대. 우리 보통 그걸 구안와사다 이런 말을 전문적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얼굴에 마비가 오다 보니까 언어 장애는 반드시 수반되는 그 또 다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지금 진퇴의 양난이다.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홀로선 외로운 소나무처럼 김정은의 끝이 다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달리 말하면요, 우리에게 북한 지역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점점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흡수한다는 이야기는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이야기를 또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려 하고요. 오늘 제가 받았던 여러 우리 독자들이 보내주시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고자 하는 한 그 애국시민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이야기, 즉 뭐다? 문재인의 사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양산에 무슨 평산 책방까지 열어가면서 온갖 망동을 하고 있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 문재인의 사저가 지금 뭐로 활용되고 있냐 했더니 2024년도 내년입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즉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는, 즉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기획하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과 북괴 조선노동당의 총사령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글을 한 애독자께서 보내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양산에 문재인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사저라는 곳은 중국 공산당과 북괴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주사파 세력의 필승을 위한 선거 전략을 총괄 기획하고 지휘하는 사령탑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과 함께 했었던 전직 청와대의 실세들과 강요들이 양산 사저에 상주를 하거나 수시로 드나들고 있고, 제2의 주사파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역적무의를 수기하고 있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양산 사저는 특급 보안 시설 또한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도청과 내부 사진 촬영도 매우 불가능하도록 준비된 첨단 보안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라고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양산 사저에는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경호요원들의 숫자만 70명 가까이 되고 있고, 또 문재인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림종석, 전해철, 노영민, 조국, 양정철, 탁현민, 이인용, 홍영표 등 문해 전직 강요들이 문재인과 함께 지하 깊숙한 곳에 마련된 비밀 회의실에 수시로 모여 연일 중공과 북교의 지령을 받아가며 2024 총선 필승을 위한 부정선거 기획을 극비리에 모의 중에 있다라고 지금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재인의 참모들 가운데 일부 친중 인사는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중국 시진핑의 측근들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위한 비밀 전략을 수령 중에 있고, 또 한편으로 대표적인 친북 간첩인 림종석, 리인현, 리석기 등 북계 노동당과 통전부와 긴밀히 소통해가면서 대남 적화 혁명 통일을 위한 2024 총선 필승 전략을 암중 모색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탐지되고 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양산의 문재인 사저를 강제 급습하고 정밀 압수수색을 전개해서 이곳에 감추어진 비밀시설들과 부정선거
불법 탄핵 모의와 관련된 증거물들을 철저히 색출해서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연루된 모든 인사들을 전원 사법 처리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국제 외교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제 아무리 뼈 빠지게 힘들이고 고군분투해야 해도 대역죄인 문재인이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알박기 하여 정부 안에 정착되어진 주사파 민노총 세력의 완전 소탕과 여의도 부패 정치를 척결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 홀로 외치는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자유민주주의 개혁은 매우 어렵고도 헛된 용두사미로 끝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라고 지금 아주 엄중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대한민국의 상황이 현재 이러할진데 윤석열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국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이 나라의 정치권과 언론과 사법부를 100% 물갈이하여 국가 통치 시스템을 환골탈퇴시키지 않고서는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범죄 수사만 하다가 대통령 스스로 주사파 세력의 마수거리 한판으로 탄핵당할 수 있는 위험한 사태에 직면하게 됨을 부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언을 하고 계십니다. 간첩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조선공산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하여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공안기관도 문제이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힘당이라고 하는 정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과 한심하다 못해 정신나간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또 들쥐 근성, 레밍족속들의 좌파 국민들의 작태를 바라보면서 이미 김정은과 시진핑의 나라가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파 민주당이 개판이기 때문에 2024년 4월 총선에서 쉽게 압승할 수 있겠다는 어리석고도 아니란 생각은 부디 경계해야만 할 것이고 우파의 분열과 주사파의 조직적인 탄핵 공작을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2024 4월 총선은 우리에게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자유민주 구국전사들이 경고문이라고 해서 의로운 경고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 저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우리 국민의 의견을 지금 제가 대변해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과연 지금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를 경유해서 지금 폴란드 경유해서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알리는 그 외교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외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국내 내치를 못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빛이 바래버립니다. 빛이 바랍니다. 그리고 별로 그것이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MOU 양해각서와 계약서 컨트랙트는요 한유가 땅차입니다. MOU 100건보다 사실은 구체적인 컨트랙트 하나가 계약서 한 건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대통령께서도 좋은 결론을 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지금 그 중국 관련해서 잠깐 좀 화제를 돌려서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못하죠. 절대로 좋은 인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보면요,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속국이다, 혹은 우리의 그 노예 국가다, 우리의 말을 잘 듣는 우리의 신하국이다, 이런 생각들을 중국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나라를 싸우고 있는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이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를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게 되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의 참화를 겪거나 아니면 일제처럼 다른 나라의 식민지 속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독립된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운영해가면서 지금 만끽하고 있죠. 무엇을? 자유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모독죄라는 것도 지금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좌파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온갖 험악한 욕지거리를 하고 욕설을 하고 비난 비방을 해도요, 그 사람을 대통령 모욕을 했다 그래서 무슨 벌을 주거나 이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만큼이나 이 나라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이런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즉 국민의 말할 거리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일본의 제국지 시절에 35년 동안 식민지를 겪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역사에서요, 우리 고구려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중국 땅에는 그 수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수나라에 양제라고 하는, 또 문제라고 하는 자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고구려를 침범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수나라의 황제라고 했던 양제가 이야기를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자 합니다. 고구려의 소추가, 이때 소추라는 건요, 작을 소자에 더러울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꼬맹이다, 이런 얘기죠. 고구려의 소추가 공손치 못하고 무리를 모아 요동 땅을 거듭해서 잠식하였구나. 그 땅과 인구는 일개 군과 현에 불과한데 짐이 이 군사를 가지고 적을 치면 이기겠는가? 이런 망발을 짓거렸던 것이 서기 612년 중국 수나라의 양제가 이런 식으로 망언을 짓거렸었죠. 그래서 수양제가 고구려 정벌에 동원했던 군대는 정규군만 해도 130만 명, 그리고 예비병력 200만 명을 준비를 해서 고구려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 전체 인구가 400만에 불과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결과일지는 보나마나 뻔한 승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수나라의 우문술, 우중문이가 이끌고 있던 35만 명의 별동대라고 하는 정예 병력이 살수에서 을지문덕에 부딪혀서 을지문덕 장군의 그 신묘한 그 전략으로 말미암아 대패를 했죠. 살수에서 거의 대부분이 수장되어서 시신으로 물고기밥이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 요동까지 살아서 돌아간 수나라 병력은 불과 2,7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 패전의 규모가 얼마만큼인지 가히 짐작이 가시죠. 130만 명의 정규 병력이 침범을 해서 살아 돌아간 자가 2,700이었다. 그러면 그 10,000명이라고 하더라도 129만 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황천길로 떠나게 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나라는요, 일단 고구려 침공의 실패로 인해서 국력이 소모가 되고 그 왕조는 100년도 유지하지 못한 채 38년 만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나라를 이은 나라는 당나라가 되죠.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는 지 나름대로는 중국의 역사 내에서는
꽤나 정치를 잘했다고 해서 정관의 치라고 불릴 만큼 정치를 잘했다 그러죠. 이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요구 할 때 정숙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은 볼관자가 되겠고요. 치라는 건 물론 다스릴 치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관의 치라고 불릴 만큼 내치를 잘했었는데 그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자도 서기 645년 고구려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도 또 씨부렸던 요설 망언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지금 헛소리를 짓거렸는데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전쟁에서 돌아와 다시 태자를 보기 전까지는 갈아입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고구려 정벌에 나섰죠. 이게 뭐다? 속전속결해서 끝내버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안시성 전투에서 거기는 우리 고구려의 그 용맹스러운 양만춘 장군께서 그 안시성을 지키고 있었다 하죠. 그 양만춘과 그 용맹한 고구려 병사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한쪽 눈을 잃고 수도 장안에 돌아와서 갑자기 독창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얕잡아보고 침범했던 수나라든 당나라든 전부 다 이런 그 쓰라린 패배를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건대 중국이 한반도로 침략하거나 한반도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왕조가 멸망하거나 커다란 상처를 입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역사 연대를 통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구려의 역사를 난데없이 중국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억지를 지금도 부리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동북공정이라는 것입니다. 동북공정. 그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 부여, 이 모든 지역과 그 민족들이 중국의 수하였다. 중국의 민족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당시 그 지역에서는요, 흉노족, 여진족, 말갈족 등 북방민족들 가운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만민족으로서 용맹을 떨치던 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훗날 징기스칸에 의해서 몽골 대제국을 형성하게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말갈족이나 여진족이나 이런 다른 민족들은요, 중국의 그 전제 왕권에서 복속이 되고 흡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우리 한민족만은 이 중국의 이 천하관념을 통치하라고 하는 그들의 오만불손하고 방자한 그런 관념에 대해서 대항을 했었고요. 또 거기에 버텼던 우리의 강인한 한민족의 민족 정신과 저항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세력과 저항해서 살아남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볼 때요, 고려 때도 몽고의 침입에 우리가 삼별초를 만들어서 저항을 하죠. 특히나 저희 집안이었던 최충헌과 그 최충헌으로 시작된 그 무신 정권은요, 그야말로 가열찬 전투를 통해서 몽고 군대에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마국으로 또 화친도 하긴 했었지만 결단코 몽고의 말발굽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거의 당시 유일한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나라를 이었던 명나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자 명에서는 40만 명의 원조 군대를 파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명나라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대단히 극심한 대기근을 겪으면서 국가가 피폐해졌죠. 또 당시에는 조선조 중후반기에는 근 300여 년 동안 소빙하기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기아와 기근 그리고 병으로 인한 사망 이런 것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사실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도 그렇게 죽은 숫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명나라도 임진왜란의 원군 파병에 따라 그 영향으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 명을 이은 게 청나라가 되죠. 자, 청나라도요, 19세기가 들어서니까 1842년 아편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지리멸렬, 사분오열돼서 거의 그냥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을 수준도 못 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전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주제에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것들이 한반도에서 종주국 행세를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원세계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그 버르장머리 없는 20대 꼬마를 보내서 이 나라 조정을 함부로 섭정을 하고 노략질을 했었던 것이 바로 청나라였는데, 그 청국이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바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현대에 있어서도 1949년 10월 1일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공산당 정권이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공산정권 수립을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50년 김일성을 돕기 위해 중공군은 압록강을 넘어서 한반도로 침략해 들어왔었습니다. 그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이야말로 결론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UN 10개국의 서방 세력들의 한반도에 참여를 불러왔고, 또 서방 세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을 배척하는 결정적인 시발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사회는 폐쇄의 사회를 걷게 되었었고, 1958년 대약진 운동을 발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그야말로 7천만 명, 8천만 명이 넘는 중국 인민들이 굶어 죽거나 병사하거나 얼어 죽거나 하는 이와 같은 대참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폐쇄의 사회를 극복하고자 당시 모 대통령이 했던 짓이 뭐다? 문화대혁명. 이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백화제방이니 뭐 이런 헛소리를 삘삘 해가면서 국민들의 의식과 국민들의 입을 탄압을 했었죠. 그리고 마치 진나라 때 시황제가 분서갱유를 했던 것처럼 중국의 역사 문명을 파괴하면서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달았던 게 바로 1960년대의 중국 대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암흑기를 통해서 중국이 숨통이 끊어지고 있다가 등소평이라고 하는 오척당구의 그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 현명한 등소평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므로 중국이 도광양회, 즉 나의 능력과 나의 할 수 있는 역량을 절대로 외부로 비추지 말라고 하는 그 도광양의 지침을 따라서 중국이 서서히 발전을 했었습니다. 덕분에 WTO의 체제도 가입을 하게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필요한 물건들을 제조, 생산, 공급하는 시장으로 역할을 하다가 40년 동안에 서방 사회를 상대로 꿀을 빨았었죠. 그랬다가 지금은 몰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기리가 이 조선 땅을 넘보고 대륙을 진출하겠다는 망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도쿠가스 이에야시에 의해서 멸족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러한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아주 급속도로 산업화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륙을 진출하게 한 그 교두보로 한반도를 그들의 식민지로 삼았었죠.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국제 정세나 변화 동향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했던 이 고종이라고 하는 자가 일본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서기 창피하니까 이완영과 같은 5명의 대신들을 시켜서 을사조약을 맺고 나라를 팔아먹었죠. 사실 이완영보다도 더 극악하고 사악하고 나쁜 인간은요, 고종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도 고종은 마치 무슨 계몽군주로 착각을 하고 있고, 그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 민비 또한 대단히 무슨 우수한 여인네로 이렇게 잘못 알고 영화로 드라마로 무슨 뮤지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못 됩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해서 집어삼키고 강탈해가고 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한 35년 동안에 꿀을 빨았는지 몰라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핵폭탄 2발에 완전히 원자폭탄 세례를 받고 지금 패전 국가가 됐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어부지리로 해방을 맞이하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요, 중국에서 이 작은 못난 꼬맹이 소추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반도를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란 무엇입니까? 항공모함에서는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고 많은 전투 병력과 또 전투 역량들이 그 안에 각종 미사일을 비롯해서 준비가 돼서 오죠. 그러면 항공모함처럼 한반도가 꺼지지 않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든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서쪽에서 보면 황해도 장산꽃 앞에 있는 백령도에 우리 지금 해병대가 가 있는데 그 해병대 기지관 거기다가 활주로를 건설을 하고요. 그 백령도에 우리의 해군 공군 그리고 주한미군의 해군 공군까지도 거기에 공동 근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당초 6.25 사변이 종결되던 1953년도에도요. 평양 앞에까지의 각종 섬들은 우리의 그 9월산 유격대, 서북 청년단과 같은 저희 정보사령부의 전신이자 대선배들 되시는 그야말로 애국 청년들께서 우리들의 대선배님들이 되시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서해안 지역은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휴전을 하면서 많은 섬들이 북으로 넘어가게 되었었죠. 자, 그 중에서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 백령도와 연평도 같은 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평도를 우선 시작으로 해서 그곳에 군사기지를 확대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서 인천 앞바다 옹진반도 앞에 덕적도와 작은 섬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그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 바로 그와 같이 매립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그 인공섬지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덕적도와 그 일원의 작은 섬들을 모아서 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한 4.5km 내지는 5km의 활주로를 닦는 것이죠. 그래서 B1, B2와 같은 또 B50이와 같은 대형 전폭기들도 이착륙이 가능하게끔 하고 그곳에 인공으로 조성된 그 대형 기지에다가 한국군과 미군의 해군, 공군, 해병대의 무력 역량이 동시에 주둔을 함으로써 북한과 중공을 동시에 겨냥하는 천병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태안반도 지나서 우리 새로 우리가 간척지를 해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지금 공항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공항 활주로가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공항 활주로도 4km 내지는 5km 이상 크기로 확장시키고요. 그곳을 국제공항으로 변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서해안 지역에 충청권과 전라권이 급속도로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흡입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흡입한 결과 대한민국 각 지역으로 오게 되는 다국적 기업과 외국인들은요, 결국 인계철선의 목까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태안반도 일대라든지 또 전라도 지역, 우리 충청도 지역 모두가 다 이런 새만금 신설된 국제공항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국가가 번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새만금 국제공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요, 과거도 흑산도 지역을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그곳에도 활주로를 닦고 전투 비행장을 만드는 것이죠. 물론 그곳에도 당연히 미군의 해군 공군 또 우리의 해군 공군 또 해병대가 같이 근무를 하면서 중국의 대련이나 청동항에서 나오게 되는 중국의 무력들을 감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전진 고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제주도를 볼까요? 제주도는 그 어디보다도 화려하고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밑에는 제7광구라고 하는 지하 자원이 묻혀있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지역임과 동시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따라서 지진으로 위험한 지역인 일본 요코스카 항에 있는 미국의 제7함대 무력을 제주도로 빼오는 이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제주공항도 너무 협소하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제2의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새만금 공항과 마찬가지로 제주에 건설되는 국제공항에서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직항이 그곳에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유럽을 가든 미주를 가든 오세아니를 가든 남미를 가든 제주도 공항에서는 모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항공사를 불러들이고 또 그렇게 영업해서 제주도를 하와이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곳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7함대가 제주도에 기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부수적 효과도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에 각종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그리고 국제 컨벤션 센터 그리고 중국 지역에 나가 있던 많은 유럽과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제주와 전라도와 충청도로 몰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약점을 우리는 장점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될까요? 대통령 한 명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관 한두 명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종들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통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도 엄연히 국민의 종복입니다. 국민의 하인인 것입니다. 하물며 장관들이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국민을 하늘 받들듯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주인 누구다? 바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임금이고 황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화제를 돌려볼까요? 지금도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원희님, 도희님, 동백님, 영진방님, 최문수님. 도대체가 제가 지금 도착하기 전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신데 부지런하고 이렇게 열성이 넘치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애국심 독자님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잠깐 막간에요. 제가 우리의 참 멋진 부분을 하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혹시 우리나라 포항제철하면은 박태준 회장을 생각하시게 되죠. 물론 박태준 회장께서 해놓은 일은 그야말로 미증유의 이 나라 역사의 최초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시킨 그런 위대한 사업가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박태준 회장만 잘하셨던 게 아니고요. 김재관 박사란 분이 계셨어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오시고 당시 산업은행과 동시에 두 가지를 갖다가 진행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독일 뮌헨 공과대학에 유학을 하시고 1964년인가요? 박 대통령께서 동부인 하시고 우리의 산업근로자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위로하러 간 적이 있었죠. 거기서 이 김재관이라고 하는 이 공학도 이 김 박사께서 대통령에게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을 배경으로 해서 이 뮌헨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요, 이 김재관이란 이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뮌헨은 1972년도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또 당시 서부 독일, 즉 서독의 그 발달한 그 경제력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패망을 한 독일이 동서로 나뉘어서 썼죠. 그런데 이 서독 지역에 있었던 뮌헨에서는 전 세계의 그 축제, 올림픽을 그때 개최를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또 불미스럽게 소위 팔레스타인 그 특공대들이 그 선수촌을 갖다가 침투해서 이스라엘 선수단과 선수들을 그 살육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그때 일을 통해서 또 모사드가 전설적인 보복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가 뮌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뮌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모사드가 보고서를 쓰는 그런 책상머리에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넷플릭스나 왓챠에 들어가셔갖고 뮌헨 쳐보시고 있으면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국가에 우리 형제 자매를 살육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육을 합니다. 죽여서 없애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보 조직인 모사드, 비밀 첩보 공작기관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너무나도 아쉽죠. 이 김재관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1956년도에 서울대학교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산업은행도 합격을 하고 서도 유학생 국비 유학시험에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산업은행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월급을 주겠다, 이런 그 호조건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이 인재양성 제도로 활용해서 독일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대통령도 과학 분야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요, 미국에서 이분이 다녔던 대학이 프린스턴 하버드 아니겠습니까? 그 버스턴에 가면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MIT를 보시면서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 핵심 상이구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이미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산업은행에서도 이 김재관에게 이런 호조건을 해줬고, 그래서 이 김재관 박사는 출국하기 전에 국내 산업 현장까지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그것도 산업은행에서 배려를 해줬다 하죠. 자, 이렇게 전쟁 직후에 폐허됐던 대한민국이지만 당시에 이 대한민국에는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선각자, 지혜를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김재관 박사는요, 공학도로서 부산 피난 시절에도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면서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을 유심히 살펴봤다고 하죠. 그리고 그 미군 무기에 쓰여지고 있는 그 금속들이 모두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주목하고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재관 박사는 독일 뮌헨 공과대학에 유학을 하고 나서 그때 이미 금속학을 전공했는데 이미 그런 것은 6.25 전쟁 시절에 이미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세계적인 제철소가 있는 덴마크에 있는 그 제철소의 종합기획실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이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정부로부터 차관을 얻으러 갔었죠. 왜? 가난하고 없으니까 독일에 돈을 빌려러 갔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독일의 아우토반을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맞다, 국가의 대동맥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 최초로 만들어진 게 경인고속도로가 됐었죠. 자, 그러한 경부고속도로를 첫삭을 뜨는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농사를 망친다고 와서 깽판 부리고 회방 놓고
욕설을 하면서 방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현장에 들어놓던 자가 바로 김영삼과 김대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거짓 정치인들, 거짓 정치 야박꾼들에 의해서 민주화로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 이 나라의 허송세를 지낸 게 이미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도 단단히 차려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유학생들을 초청해 놓고 조찬 모임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박 대통령께서 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나에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한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됩니다. 바로 김재관 박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와 김재관의 첫 만남이자 대한민국의 산업 역사에 기록되는 한순간이었던 바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자, 김재관 박사는 대통령에게 한국 철강공업 육성 방안이라고 하는 두툼한 논문을 전달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김재관 박사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직장 생활도 하면서 한국의 종합 제철소를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천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철소, 종합 제철소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국가적인 과제였다고 하지만 도무지 전문가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철소 같이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아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는 당시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속학을 뮌헨 공과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또 세계 굴지의 제철소에서 종합기획실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김재관 박사는 한국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 김재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현명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도 이 김재관을 눈여겨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 첫 번째로 유치했던 해외 과학자 18명 가운데 당연히 이 김재관 박사를 초빙을 했고 제1연구부장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일본 측에게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와서 바로 그 돈을 가지고 제철소 건설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돈을 타당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당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증 업무를 김재관 박사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중대한 기로였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현장은 서울이 아닌 일본 동경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놀라운 점은 당시 이 김재관 박사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36년생이신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이었던 그 김재관 박사님이 그때 이미 10년,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 대한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놓고 자동차와 조선 산업에 쓰이는 특수광을 만들 수 있는 제철소를 준비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보통의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시 일본에서는 김재관 박사의 이 제철소 방안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재관 박사는 제철소의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일본도 김재관 박사의 이런 주장과 그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항종합제철 포스코 신화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가 그린 포스코 공장의 배치도는 20년이 지난 뒤 생산 규모가 9배로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경함 없이 적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헌신적인 국가를 위해서 민족 앞에 봉사했던 이런 김재관 박사가 이 나라에 있었다는 게 너무나 훌륭하고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김재관 박사는요, 한순간도 게으름 없이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한국기계공업 육성 방안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중화학 공업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이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신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 골간이 바로 선철, 특수강, 중기계, 조선이었고, 이 선철과 특수강은 산업에 쌀인 동시에 대포, 전차 이런 것을 무기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하는데 또 다른 훌륭한 사업을 감당했던 조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정보부, 저의 아주 위대한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선배님들이 이런 특수강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는지를 그 지혜와 실존을 모아왔던 우리의 선배님들이 계셨죠. 그와 같은 우리의 공작관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특수강을 만드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김재관 박사는 뮌헨 공대에서 자신이 공부를 할 때부터 독일이 일찌감치 개발해놨던 독일의 함선, 함포, 대포 이와 같은 첨단 금속의 금속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기계를 어떻게 만든다, 탱크를 만드는 어떤 합금이 들어가야 된다, 대포는 어떠한 금속이 합쳐져서 대포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터득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거대한 유조선을 만드는 조선 산업에도 이와 같은 특수강과 이 제철 산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산업을 근대화시키고 중화공업이 발전하며 K방위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이 시절에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지혜로운 지휘관은 사람 볼 줄을 압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김재관 박사를 상공부 중공업 차관보로 임명을 해서 이분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 김재관 차관보는 일부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승용차 양산화 계획을 요구했고 결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내게 됩니다. 조선과 자동차 모두 당시 기업인들은 모두 겁을 내고 손을 저었습니다. 한데 유일하게 또 임자 해봤는가 하면서 과감하게 도전한 사람이 한 분 있었죠. 바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이 하겠다고 손을 듭니다. 그리고 정주영의 그 과단성으로 말미암아서 현대그룹은 오늘날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의 신화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연이어서 이렇게 귀한 인적장이 김재관 박사를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부소장에 임명을 합니다. 임명된 당일날 이 김재관 박사는 신문택 소장, 그리고 키스트 조선 담당관 김훈철, 그리고 본인 김재관 세 사람이 남해 한산도에서 충무공 사당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전무태로 국방 기술을 완성한다, 이러한 굳은 맹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미사일까지 나오게 됐죠. 또 이러한 미사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저희들의 위대한 선배 백호 선배가 이 로켓 엔진을 모처로부터 극비리에 입수해오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이 나라의 발전에서는 현명한 지도자, 그리고 뛰어난 두뇌 집단, 그리고 헌신적인 국가관을 보유한 비밀 공작관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나라의 근대화 산업화를 만든 거 아니겠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요, 이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키스트 연구원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이렇게 밥상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 연구관들이 이 코피를 쏟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역사가 오늘날 단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인 행세를 하셔야죠. 그렇죠? 자, 조금 있으면
이재명이라는 자의 목숨이 끊어집니다. 지금 그 선거에서 거짓말한 것이 지금 드러나면요. 모든 그 선거에서 국가가 보조해줬던 430억 원이 넘는 돈이 전부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공짜로 즐기고 놀고 왔던 그 송트남이라고 있었죠. 그 송트남 송영길이도 이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최순실 태블릿이 한동훈 검사가 했다, 윤석열 검사가 했다 이렇게 지금 배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지금 모든 돈봉투 돌린 것을 자백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모 기관에 감사로가 있던 그 사람이 지금 다 자백을 했죠. 빼박 증거가 나오는데 자백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백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불난집에 붙이자는 남국이가 있죠. 그 코인 사태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요. 코인은요, 남국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국힘당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이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의도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마땅히 소멸되고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지만요. 국민의힘당도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 정당이에요. 지금 보니까요, 언론에서 송평일이라는 기자가 논설위원이죠. 이분이 삼성의 16억을 처벌한 대가로 엘리엇에게 1,400억을 물어주게 됐다라는 이런 칼럼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컬럼 내용을 다 읽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작은 것을 탐스러워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뭐냐면요, 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이 삼성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을 처벌하는데 아주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이 묵시적 청탁이 또 무슨 뇌물죄, 또 제3자 뇌물죄, 이와 같은 말로 국민들을 혼동시켜 왔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 구속도 안 되고 뻔뻔하게 숨쉬고 있는 박영수 같은 자죠. 바로 우리나라 법조 카르텔에 있는 범죄 집단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삼성에게 벌금을 매기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구속시키는 그 결말을 봤는데, 자, 지금 보니까 엘리엇이 이것을 하나의 미끼로 삼아서 우리나라한테 1,600억을 지금 1,4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억을 처벌하려고 했다가 지금 1,400억을 지금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것을 1,400억을 물어주게 만드신 분들은요, 누군지 알 거예요. 결국 검찰과 법원 같은 조직이 될 텐데요. 결국 기업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엇이 배상을 1,400억을 요청하는 이와 같이 참담한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비루한 비겁한 법조인들의 판단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요,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요, 하루아침에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엇의 1,400억 배상과 관련돼서 해당되는 분들은 빨리 본인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김여정이가 또 요망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댄 지 하루 만에 북에서는 고체연료로 하는 이 ICBM 도발을 감행을 또 했습니다. 74분의 최장의 비행을 했다. 미 전역권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많은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는 2011년도에 가을에 국가정보기관을 자발적으로 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농업 분야에 비즈니스 했었습니다. 당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매우 국내 정치 상황이 혼돈스러울 때 우리의 그 용맹스러운 전사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그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용맹스러운 우리의 그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낸 것은 북이 미사일 발사 시스템 가운데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체 연료를 어느 지역의 어느 회사로부터 들여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북이 이동형 발사 차량을 이용해서 아주 원활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게 되었다는 이런 그 특급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서훈이라고 하는 자가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오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을 하죠. 그래서 서훈이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북에서 임자하는 간첩이 서훈인데 이 서훈이라고 하는 북한 협조자로 인해서 우리의 용맹스러운 전사들의 노력은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시에 그러한 우리의 전사들이 그 북의 고체 연료 공급망을 차단하고 그것을 파괴시켜 버렸다라면 지금에 있어서 북쪽 성냥이들이 이렇게 ICBM이 됐던 다른 미사일이 됐던 이런 도발 망발을 할 수가 없게 됐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더 안타까운 건요, 그런 간첩들을 잡아놓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런 간첩들을 잡아놓는 건 어디서 해야 되죠? 검찰이 할 수 있어요? 검찰하면 못할 겁니다.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국가정보원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원은 이미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누가 해야 됩니까? 자, 이러는 상황에서 북쪽 아이들은요, 정찰기가 침범했다. 소위 말해서 우리 뭐 카디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비상 안전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쪽 애들이 미군의 정찰기가 침범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생떼를 쓰면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대미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뭐 발사한 그 미사일이 뭐 화성 18호다 뭐다 그러는데요. 뭐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미국 본토 지역도 타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나온 거 보면요. 현재 리투아니아에 있었던 나토 정상에 참여했던 대통령은 지금 거기에서 무슨 결의서도 하나 이끌어냈고 거기서 또 뭐 화상회를 통해서 NSC도 개최를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유엔이 됐던 무슨 나토가 됐던 무슨 기관을 통해서 어떤 규탄문, 결의문을 발표하더라도요, 실효적으로 북한 아이들의 저런 그 도발을 막지를 못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끝나는 앞으로 3년 반 후가 되면요, 북쪽 아이들의 이 핵무기 보유 개수가 지금 뭐 몇백 개가 넘어간다고 하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서방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북쪽 애들이 그러한 그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미국과 한국을 위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둬야 될까요? 지금 제가 언론에서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게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이것에 이제 그림을 또 그려서 내요. 뭐냐면 고각 발사라는 것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발사를 바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상공위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동해안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실험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쭉 펴서 캄차카, 알래스카를 경유해가지고 미국 대륙을 쏘게 되면 미국 본토에 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러한 그 분석 도표, 그림, 사진 이거 백날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백날이 아니라 매일마다 한다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고체 연료가 탑재가 되어서 ICBM을 실험했다고 하는 이들의 이와 같은 도발 만행을 없애야 되겠죠. 그 원천을 없애야 되는 거겠죠. 그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군과 우리의 정보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말로만 이스라엘의 특수 첩보 공작기관 모사드를 배우겠다고 롤모델로 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전에서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스럽지 않게 대한민국에게는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무력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일예로 지금은 신경세포 조직으로 할 일을 다 하고 죽어버린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은 쓸 수가 없겠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우리 군에는 그래도 몇몇 조직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군 조직을 활용해서 북에 이 적의 심장부를 도려낼 수가 있어요. 적의 미사일 저장고를 폭파시켜서 잿가루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왜? 이게 이스라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시리아에서 핵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동향이 감지됐을 때 이스라엘의 대응 방안은요. 그 핵시설을 완전히 이 공군 전폭기를 동원해서 폭파시켜서 완전히 잿가루를 만들어버리는 거. 그리고 거기에 와서 같이 연구했던 북한의 적지 않은 수의 과학자들도 상당수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국가 체제를 지키는 안보기관,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란이 핵을 개발합니다. 어디에 도움을 받아서? 북의 도움을 받아서 미사일도 개발하고 핵도 개발합니다. 자, 그 시설을 부셔버리죠. 자, 이라크가 바로 이란 옆에 있으니까 이라크를 통과하게 되면 걸리게 됩니다. 사전에 발각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국 측과 이야기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잘 얘기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해서 아라비아만을 지나가면서 이란을 쳐들어가서 밤새 그걸 폭격해서 다 부셔버리고 옵니다. 자, 심지어는요, 네타냐후 수상이 이 결의를 해서, 즉 결재를 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했겠죠. 그러나 결코 모사드가 했다는 얘기는 결코 안 나옵니다. 이란 국내로부터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된 각종 비밀 자료 CD가 한 캐비넷만큼 3,800장인가 3,500장이 그러는데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CD 분량을요, 이 훔쳐내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공작기관. 그런 곳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죠? 자, 국방 예산을 1년 365일로 나눠보면요. 하루에 현금 1,500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루 1,500억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죠? 4,500억 되겠죠. 아니죠. 4,500 계산 잘못했습니다. 자, 하루에 1,500억이니까 열흘만 하더라도 1조 5천억이 되겠죠. 자, 1조 5천억 원이 만약에 우리 비밀 요원들에게 있다라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북한의 공관원, 북한의 보위부 직원들, 북한의 무역 일꾼들, 비밀 정찰총국 요원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쓸어 담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제가 그런 비밀 공작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왔지만요.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북쪽의 대남 공작기관 애들 보면요. 50만 불, 100만 불 쓰는 걸요. 물 쓰듯이 씁니다. 필요하면요. 자, 그게 바로 공작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교를 한다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대통령도 외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교보다 상위 개념이 공작입니다. 비밀 공작입니다. 자, 하루가 낮과 밤이 있고
지구도 낮과 밤이 동양 서양 나눠집니다. 그렇듯이 겉으로 보여지는 세계는요, 우리가 외교 행위로 점철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밤의 세계로 표현될 수 있는 이 공작은요, 눈을 떠도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둠을 헤치고 다니는 길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로 비밀 공작이에요. 마치 물 위에서 백조가 우아하게 유영을 하고 있는 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백조가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물속에서 그 백조의 물갈퀴와 발은요, 끊임없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조가 우아한 자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융성하고 발전하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요,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하세계에서의 활동, 즉 밤의 세계에서 활동, 이 공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 개념으로 국방이든 외교든 방첩이든 이런 것들이요, 이 비밀 공작 사업의 그 아래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딥니까? 이스라엘이고 북한이고 러시아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행스럽게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산업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덕분으로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정신세계는, 우리의 도덕은, 우리의 윤리는 땅바닥에 떨어졌죠. 지금요, 북한이 아무리 못 먹고 못 살게 해서 지금 아사자가 넘쳐난다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육박전을 벌려서 북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에는 배부른 돼지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쉽게 벌어먹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자세가 매우 빈약해지고 유약해지고 빈곤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북에서 겨누고 있는 ICBM이 됐던 여러 가지 무기들의 이것을 근본을 차단하는 방법은요, 뭐다? 선제 타격으로 그들의 원점을 제로로, 잿더미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나토 회담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이 실효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적의 심장부, 적의 원점을 타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제거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와 같은 말장난으로 이 국가의 현황을 이렇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국가가, 특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직이요,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도 영광스러운 조국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목숨을 걸고 우리 후대들 위해서라도 북쪽을 먼저 진격해 들어가서 쳐 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적들의 저 근거지를 타격해서 잿더미로 만들지 않으면 그 자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이승만과 같은 위대한 통치자도 있었고 박정희 같은 모범적인 산업 근대화의 여건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대통령 해도 애들이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잖아요. 북쪽하고 몰래 내통하고 기름 퍼다 주고 쌀 퍼다 주면서 우리 민족이 우선이라고 이런 허울 좀 망상에 사로잡혀서 북을 우리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대통령 벌써 3명이나 지나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물론 다행스럽게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긴 하죠. 그런데
그런 김영석 교수님 같이 그런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더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저 언론을 도배하는 거는 여의도에 저 개만도 못한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 뿜어내는 악취 배설물들만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를 무슨 국가 지도자이냐 포장을 해서 우리 KBS, MBC에서 뭐라 그러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 그러죠. 아니 저런 개자식한테 무슨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붙입니까? 이 미친 것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언론도 민노총 산하에 들어서 다 좀 썩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무슨 수출을 늘리고 경상수지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필요한 것은요. 국내 우리나라의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제가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걸 보면서요. 자, 도발을 재개했다. 뭐 실패한 것 같다.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지랄 발작들을 해요. 그런데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태평해요 아주. 이 도대체 이 나라 국민들이 도대체 전부 다 전능아들입니까? 아니면은 조선시대 때 그 굴종화사였던 노예들입니까? 아니 도대체 왜 정신문화 세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IAEA가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정말 집구석에서부터 가정교육부터 못 빼먹은 자들인데 학문적인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자들이에요. 유엔 산하기구가 인터내셔널 아토믹 에너지 에이전시라는 IAEA 국제원자력 기구예요. 이런 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뭘 이번에 그 그로시 사무총장 왔을 때 그 사람 해다 두고 그 오염수를 일본 국민들 떠먹게 하라는 운동 이런 그 망언을 짓거려가면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냐 하는 점이죠.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입니다. 공포로부터 국민 여러분께서 세뇌당하시잖아요. 그러면 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염수를 먹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중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던 사람이라면요.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일본의 후쿠시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동해에 있습니까? 태평양 쪽에 있습니까? 태평양 쪽에 있죠. 그 후쿠시마 자리를 보면요. 우리는 그 판 구조론에 의거해서 지구가 여러 개 판으로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평양판과 아시아판이 맞닿는 경계선이 일본 열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지역은요. 우리 지향사라고 하는 그 지학에서 얘기하는 용어인데요. 이게 퇴적물이 쓸려 내려가서 점점 퇴적되면서 그 퇴적물의 압력으로 인해 갖고 밑에 있는 용암이나 마그마가 분출해서 조산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조에 있는 게 일본 열도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불행한 일이 쓰나미가 발생해서 후쿠시마 발전소가 그렇게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있는 오염수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 IAEA 전문가들이 가서 확인 검증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사를 한 거죠. 그래서 조금씩 방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설령 여기에서 또 해류 문제를 들고 나와요. 해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요즘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다 알지만 기본적으로 북반구에서 해류는요. 진행방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코리올루의 효과라고 하는 전향력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류는 후쿠시마 앞을 지나가던 이 소위 밑에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올라오는 그 난류들은요. 북쪽으로 흘러갈 때 있어서도 일본 유들 끼고 캄차카 반도를 통해서 베링 해협을 통과한 다음에 알래스카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방향에서 동진을 하면서 캐나다 밴쿠버 앞을 경유해서 시애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쪽으로 해서 멕시코 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만 알더라도요. 해류가 흘러가는 방향은 동해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기회도 적지만 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이런 그 혐오감을 속출하고 하는 게 왜 그렇죠?
첫째는 무지하고 무식한 것이고요. 둘째는 그 간특한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자들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지금 기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해서 50만 명 이상 무슨 뭐 서명을 하고 뭐 그런다는데요.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왜 그렇게 무진행이들처럼 거짓말로 혹세무민한 그 거짓 선전에 속아서 거기에서 끌려가시는 겁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 이번에 얘기하죠. 세계 각국에서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일본 후쿠시마가 아니고 북한 핵이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이 그로시는 아르헨티나 출생이지만요. 아르헨티나 주 오스트리아 대사도 했고 유럽에서 IAEA에서 일한 경험이 매우 높은 오래된 전문가입니다. 북한 지역도 한번 갔다 왔지만 2009년 이후에 북조선 애들이 북한 지역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죠. 그런 으로 해서 지금까지 IAEA가 2009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북을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지금 핵을 개발하면서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방사능 누출돼서 그 주변을 오염시킨 것은 아닌지, 또 북의 그 주요한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핵의 전염이 돼서 지금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비밀작전을 감행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더라도요, 우리 요원들에게 정말로 지급해야 될 장비나 이런 그 보호장구들은요, 아주 정말 최첨단의 최신식으로 갖춰주고 우리가 침투에 들어서 부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특수연도를 파견하기 전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의 막강한 F-35, 그 다음에 F-15, F-16,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든 KF-21, 이와 같은 전투를 통해서 먼저 사전에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켜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B-1B라든지 B-2, B-50와 같은 전폭기들도 같이 동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말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생존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잘 인식해 주십시오.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방류수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기와 거짓말에 이 선동을 하고 있는 저 사악한 집단들의 저 선전선동에 언제까지 속아서 거기에 광분들 하실 거예요? 제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는 서서히 미국에서조차도 북의 핵공격 징후가 포착될 때는 선제 타격해야 된다.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그 귀 밖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사항전을 할 때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쪽 아이들이 말하는 경제적 배타 수역이 있죠. EEZ라고 하는데, EEZ 지역에서는 비행 자체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쪽 아이들이 지금 노골적으로 그 분쟁 수역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거기에 말릴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그쪽 아이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보다도 지혜롭게 북을 대응하는 방법은요, 북을 먼저 괴멸시키는 겁니다. 북을 먼저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또 대화를 한다, 어쩐다 이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밥그릇을 뺏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신도 뚫을 수가 없는 코리아, K 양자 암호를 만든다고 하는데, 자, 이 대목에 있어서 제가 가슴 아픈 옛날 일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잠깐 머리도 쉴 겸 조선조로 한번 가볼까요? 조선 세조 때 북방 여진족의 침략을 붕괴시키고 이 나라의 국방을 완성했던 젊은 장군 남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남이 장군이 시은시가 백두산석 마도진이요 두만강수 음마무라 남아이시 미평궁인데 후세수칭 대장부요, 이런 시가 있어요.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서 다 없애버리고 압록강의 물은 말을 먹여서 다 말려버리겠노라. 사나이 대장부 20대에 나라를 화평케 하지 못한다면 후세 누가 나를 대장부라고 일컫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이후에 보면 유자광이라고 하는 그 간신무리들이 이 미평국, 나라를 평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이라고 했던 이 글귀를 미득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나라를 얻지 못하면 이라고 감언이서를 통해서 거짓으로 이 남이장군을 모함을 하죠. 그래서 역모를 갖고 있습니다. 왕조를 혁파하고 왕조를 뒤집을 역모 범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20대의 병조 판서에 올랐던 그 당시에 정말 걸출한 장군 남이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모습이고 조선 왕실의 모습이고, 그 파국은 고종이란 망나니가 나라를 일본에게 돈을 받고 팔아먹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자, 이처럼 이 나라는 지금도 남이장군처럼 역량 있고 뛰어난 지능과 담력이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발탁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유능한 일은 일찌감치 싹을 말려 죽여야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 같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나 양평 해찬 IC 부분에 얘기한 거 잘들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엇이 지금 1,400억 배상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엘리엇의 배상이 발생하게끔 만드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결자 해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에요, 돈 한 푼 한 푼이요 그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포항제철의 그 신화를 말씀드리면서 정말 고귀한 이 나라의 천재 박사 김재관 박사님의 일화, 또 그분이 했던 일,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의 피와 땀에 의해서 이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꼭 우리는 그 정말 위대한 우리들의 선조들, 우리들의 조상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애청자께서 윤 대통령은 이종찬이나 김한길을 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런 좌파를 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참 염려되는 건요, 제가 지금 뭐 대통령도 아니면서 국가를 위해서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저도 국가기관,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국가의 그 비밀정보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항상 평화시에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넉넉할 때 부족한 곳을, 부족한 시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면요, 우리도 말라 죽고 맙니다. 최근에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쪽에서 지금 거의 발악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벽시를, 종자를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970년대 초반에 통일벽시를 완성을 해서 우리 인디카와 자포니카 두 가지를 합성한 통일벼를 만들어냈죠. 물론 그 통일벼가 합성해서 나온데도 우리 농촌진흥청에 그런 유수한 연구진들과 박사들이 계셨지만, 그 종자를 얻어와서 획득했던 사람들은 바로 저희 선배들께서 하셨던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볼 때 우리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국가 발전에 중요한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씩 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 애들이 이 벽시 종자를 찾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는데요, 그 광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북쪽에서 심는 벼는요,
그 비료, 화학 비료의 친화가 되어 있어요. 즉 비료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벼가 이삭이 많이 안 팹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증산할 수 있는 벽실을 지금 북쪽에 찾고 있는 거죠. 제가 북쪽 정찰총국이나 공작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얘들아, 그러지 말고 미국에 가서 국어를 해. 아니면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 쌀 농사 많이 한 데 가가지고 벽실을 훔쳐오거나 해보라고. 응? 그 김정은이 아가리에 쳐넣는 치즈, 포도주, 양주 사는데 돈 쓰지 말고 벽시 종자 구하는데 너희들 인민을 위하는 일에 힘써보라. 그러면 우리가 북쪽 지역을 우리가 수복하고 회복하더라도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 응? 근데 아직도 김정은 독재 체제만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북쪽 너네들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한 얘기를 하느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못한 게 또 아직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 시계가 또 2시간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들 해주시고요. 이제는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욱더 융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국민 총화를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좌파 종북 세력들, 민노총 세력들, 또 민주 언론 세력들, 또 종교조 세력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마음으로만 동참하지 마시고 겁쟁이로 유약하게 집에 앉아서 혼자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에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입에서 옹알거리면 그것은 위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기회주의적인 위선자 겁쟁이들이 되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행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그날을 빨리 만들어 보시죠.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닥쳐온다는 것을 저는 희망을 갖고 오늘도 굳건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시아투데이 방송, 이 생방송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